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잘못과 세월의 흔적을 대신 짊어지는 초상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은 오롯이 당신의 몫으로 남고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조상이 바로 그 기묘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1890년에 처음 나왔을 때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문제작이었더군요. 맞아요. 이걸 그냥 단순한 고딕 호러 소설로 보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작품은 탐미주의 문학의 정수로 꼽히면서 예술과 도덕,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내면에 감춰진 부패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초자연적인 설정을 빌려서 인간의 욕망이나 사회적 위선을 뭐랄까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얼마나 날카롭게 파헤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예요. 자, 그럼 그 위험하고 매혹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배경은 19세기 런던 상류 사회. 핵심 인물은 딱 3명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년 도리언 그레이, 그리고 그를 거의 예술적 뮤즈로 숭배하는 화가 베이즐 헐워드, 마지막으로 아주 냉소적이고 쾌락을 신봉하는 귀족 헨리 워튼경.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모든 사건의 시작이죠. 그렇죠. 특히 그 헨리 경이 모든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도리언에게 순수함에 매료되면서도 동시에 그걸 자기만의 철학으로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욕망을 가져요. 도리언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젊음과 아름다움은 한순간이야. 그러니 모든 유혹에 몸을 던져.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 영혼을 치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와, 정말 위험한 말 아닌가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젊은이한테 유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셈이잖아요. 맞아요. 독 같은 말이죠. 이런 말들이 도리언의 마음에 막 스며들 때 마침 화가 베이즐이 그의 인생 역작인 도리언의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죠. 헨리 경의 말에 완전히 매혹된 상태에서 자신의 완벽한 아름다움이 박제된 초상화를 딱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영원히 저 모습 그대로일 그림과 언젠가는 늙고 추해질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된 거죠. 거기서 그 유명한 운명적인 소원이 터져 나오고요. 아, 내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대신 이 그림이 늙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뤄집니다. 마치 악마와 계약이라도 한 것처럼요. 네, 그의 영혼이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기묘한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여기서 와일드의 설정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소원은 단순히 늙기 싫다는 투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결국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 싫다는 선언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 도덕적 대가와 결과는 전부 저 그림에게 떠넘기겠다. 이런 신본 거죠. 아,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려버린 셈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브레이크가 풀린 거죠. 이제 도리언에겐 뭐 거리낄 게 없어졌어요. 헨리경이 속삭여준 쾌락을 추구하라는 말을 어떤 책임감도 없이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비운의 여배우 시빌 베인이었습니다. 이 시빌 베인과의 이야기가 도리언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는 허름한 극장에서 셰익스피어 연기를 하는 시빌에게 반해요. 하지만 사실 그는 시빌이라는 인간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연기하는 완벽한 예술을 사랑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줄리엣이나 오피리아를 연기하는 그 모습에 빠졌다는 거군요. 현실의 그녀가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시빌이 도리온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연기가 예전 같지 않아져요. 그녀는 전에는 연기가 현실이었지만 이제 당신이 나의 현실이에요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도리온의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넌 내 사람의 로맨스를 망쳤어 라면서 그녀를 가차없이 버리죠. 정말 잔인하네요. 결국 절망한 시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바로 그날 밤 도리언의 초상화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입가의 잔인함의 선이 희미하게 새겨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소설의 첫 번째 경고등이 켜지는 곳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이걸 소셜미디어 시대와 연결하는데 정말 소름 돋는 비유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필터로 보정된 완벽한 이미지만을 소비하고 싶어 하잖아요. 도리언이 현실의 시빌이 아닌 완벽한 예술품으로서의 그녀만을 사랑했던 것처럼요. 그 환상이 깨지자 버렸다는 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완벽하게 꾸며진 프로필 뒤에 진짜 모습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디지털 초상화를 가꾸는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 보여요.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도리어는 죄책감을 느끼긴커녕 오히려 희열을 느끼며 본격적인 타락의 길로 빠져들죠. 네, 그 후로 수십 년간 이어지는 그의 삶은 이중생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런던 사교계의 가장 매력적이고 순수한 청년으로 남아있지만 밤이 되면 마약 소구를 드나들고 주변 사람들을 타락시키며 온갖 추문의 중심에 서게 되죠. 그런데도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못해요. 20년이 지나도 20살 때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다락방에 숨겨둔 초상화는 그건 어떻게 변해가나요? 그 초상화는 그의 영혼을 기록하는 끔찍한 일지가 됩니다. 탐욕스러운 눈빛, 뒤틀린 입꼬리, 죄악의 흔적들이 쌓이면서 원래의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는 흉측한 괴물로 변해가죠. 그걸 또 밤마다 올라가서 본다는 거잖아요? 네, 밤마다 다락방에 올라가 그 추악한 자화상을 보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비교하며 비뚤어진 쾌감을 즐깁니다. 자기 영혼이 썩어가는 걸 관음하는 취미라니 정말 섬뜩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당시 빅토리아 시대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겉으로는 엄격한 도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위선이 가득했던 사회 말이죠. 그렇죠. 도리언 그레이라는 인물 자체가 바로 그 위선적인 사회가 낳은 괴물인 셈입니다. 겉모습만 멀쩡하다면 내면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던 상관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인간의 도덕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야기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오랜만에 런던으로 돌아온 화가 베이질이 도리언에 대한 끔찍한 소문들의 진상을 확인하러 찾아오죠.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베이질은 도리언을 거의 숭배했던 유일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걸까요? 단순히 자기 비밀을 들켰다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단순히 비밀을 들킨 분노를 넘어선 더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베이질은 도리언에게 기도하게, 도리언, 회개하게 라면서 그의 양심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어요. 그 순간 도리언은 자신의 추악한 영혼을 창조해낸 장본인이자 그 추함을 꾸짖는 목격자인 베이질에게 참을 수 없는 증오를 느낀 거죠. 자신의 타락을 비추는 거울을 깨부수고 싶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당신이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다락방으로 끌고 가 끔찍하게 변한 초상화를 보여주고 충동적으로 옆에 있던 칼로 그를 찔러 살해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네요. 네, 이제 초상화에는 위선과 잔인함을 넘어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듯한 살인의 흔적까지 새겨집니다. 살인까지 저지른 후에는 죄책감 때문에라도 멈출 법한데 그는 더 깊은 쾌락 속으로 도피하더군요. 아편구를 전전하고요. 그러다 자신에게 복수하려던 11배인의 오빠와 마주치지만 이번에도 그의 젊은 외모가 방패가 되어주죠. 네, 18년 전의 사건인데 얼굴이 그대로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건지죠. 하지만 결국 그 복수자마저 우연한 사고로 죽게 되자 도리언은 안도감 대신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죄를 덮는 완벽한 알리바이자 끔찍한 가면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마침내 자기 자신과 그 끔찍한 영혼의 거울인 초상화에 모든 혐오감을 느끼고 이 굴레를 끊기 위해 칼을 집어듭니다. 모든 악의 근원인 초상화를 파괴하면 자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걸까요? 그랬겠죠. 하지만 자신의 영혼에 담긴 그림을 찌르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고 하인들이 달려갔을 때 다락방 벽에는 처음 그려졌을 때처럼 완벽하게 젊은 아름다운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심장에 칼이 꽂힌 채 흉측하게 늙어버린 시신 한 구가 쓰러져 있었죠. 손에 낀 반지를 보고서야 그 시신이 도리온 그레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마지막 장면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가 그림에 떠넘겼던 모든 시간과 죄악이 한순간에 그의 육신으로 돌아온 거네요. 네,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탄미주의 사상입니다. 헨리경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예술은 도덕과 무관하게 오직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소설 서문에 나오는 모든 예술은 지극히 쓸모없다는 문장이 그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헨리경은 도리언의 삶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라고 도덕적 잣대 없이 아름다움과 쾌락만을 좇으라고 부추겼고요.
하지만 도리언의 삶 전체가 그 철학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움만을 좇고 도덕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는 영혼의 완전한 파멸이었으니까요. 오스카 와일드 본인도 탄미주의의 매력과 그 위험성 사이에서 평생 고뇌했던 인물인데 이 소설을 통해 과연 아름다움은 도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시도가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젊음을 얻는 대가로 영혼을 팔았던 한 남자의 비극을 통해 겉모습과 내면의 진실, 그리고 예술과 도덕의 아슬아슬한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130년 전에 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필터 뒤에 숨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이야기였죠. 단순한 고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유효한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소설의 결말에서 도리언은 추하게 늙어 죽고 초상화는 원래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인간의 타락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그 자체로 영원하고 순수하게 남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삶이란 덧없이 부패하지만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그런 인간사에 무심하게 영원히 존재한다는 냉정한 선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입니다.